전쟁에서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것은 총알이 아니라 돈줄이다. 한 나라의 주요 수입원을 꺾어버리면 그 나라는 더 이상 군대를 먹이고 무장시킬 수 없고 결국 싸울 의지 자체가 말라버리게 된다. 이 논리는 전선에 서 있는 병사들만이 아니라 전쟁의 대가를 자기 삶으로 치러야 하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위에서 전쟁을 시작한 권력자들이 말하는 적보다 정작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고통을 러시아 자신이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겨냥한 러시아의 돈줄은 다름 아닌 석유다.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정제 연료가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이거나 항구와 저장 시설이 마비되면서 아예 시장에 나가지도 못한 채 러시아 영토 안에 갇혀 있다. 러시아 내부에서 지금 뭔가 심각한 것이 불어지고 있지만 푸틴은 이를 막을 힘이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푸틴이 예상하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장기 계획의 일부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년 사이 자국이 보유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각종 장거리 드론과 자체 개발 미사일을 동원해 러시아 깊숙한 내륙까지 타격을 가하고 있고 그 화력의 핵심 표적이 바로 러시아의 석유 산업이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온 기둥, 즉 정유시설과 석유 수출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것이다. 12월 7일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2025년 상황을 정리한 보고를 내놓았다. 그 숫자를 들여다보면 왜 푸틴에게 이 전쟁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고 있는지 명확해진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공장과 항만 시설을 향해 약 180차례의 공격을 감행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제 연료 처리 능력은 무려 25% 이상 줄어들었다. 국내 연료 부족 사태 때문에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는 아직도 유지 중이고 러시아 에너지 공룡 가운데 하나인 로스네프트는 순이익이 70% 이상 폭락했다. 이 수치들은 앞으로도 여러 번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지만 먼저 이 전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격 대상이 된 정유시설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능력을 겨냥하기 시작한 것이 2025년에 갑자기 등장한 발상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2024년에도 러시아 곳곳의 정유시설을 향해 드론 공격을 여러 차례 감행했다. 다만 당시에는 공격이 간헐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고 러시아는 그 사이사이에 수리를 진행하며 정유 능력을 어느 정도 정상 수준에 가깝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더라도 숨을 돌릴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2025년에 우크라이나는 전술을 완전히 바꿨다. 우선 공격 횟수 자체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거기에 더해 같은 정유시설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때리는 방식을 택했다. 러시아가 겨우 수리를 마치고 다시 가동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맞춰 또다시 드론을 날려 설비를 다시 멈춰 세우는 것이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효과는 엄청났다. 12월 4일 UA와이어는 2025년 첫 11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정유시설과 기타 석유, 가스 관련 표적을 향해 최소 140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숫자만 떼어놓고 봐도 상당히 크지만 진짜 의미는 비교해서 드러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관련 시설을 공격한 횟수는 총 130건이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3년 동안 쏟아부은 공격량을 2025년 11개월 만에 모두 넘어선 것이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보다 더 공격적인 수치를 내놓는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대변인 안드리 유소프에 따르면 140회라는 숫자는 오히려 과소평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25년 첫 1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석유시설 공격은 160건이 넘는다. 여기에 정유시설만 따로 볼 때 11월까지 확인된 공격이 14건이고 흑해 석유 인프라에 대한 추가 타격 사건을 합치면 연말까지 전체 석유 관련 목표물에 대한 공격 횟수는 200건을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고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전했다. 그렇다면 어느 수치가 정확한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숫자 차이가 아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UA와이어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러시아는 이미 전례 없는 수준의 구조적 타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어떤 수를 기준으로 보든 2025년 공격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치를 한 번에 압도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푸틴이 만약 이 정도면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다. 지금까지의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강도는 오히려 더 세지고 있다. 12월 1일 모스크바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상대로 월간 공격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웠다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14건의 정유시설 공격이 바로 그 기록이다. 2025년 들어 한 달 동안 러시아 정유시설을 이렇게 많이 마친 적은 없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규모가 작은 지방시설이 아니라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정유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됐다. 크라스노다르 인근에 위치한 아피프스키 정유 공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은 연간 910만 톤에 달하는 정제 능력을 가진 대형 시설이지만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상당한 규모의 생산 설비가 가동 중단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 에너지 공룡 로스네프트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로스네프트의 리아잔 정유 공장은 이미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고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11월 중순 이후 사실상 멈춰서 있는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제 유닛을 마비시켰는데 이 유닛 하나가 리아잔 전체 정제 능력 1,710만 톤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핵심 설비를 정밀 타격당한 이상 러시아가 단기간에 생산량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무작정 닿는 대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가까워서 혹은 우연히 때릴 수 있는 목표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꼼꼼한 사전 정보 수집과 분석을 거쳐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핵심 정유시설을 선별해 집중 공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방공망 취약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가 얼마나 자신들의 정유시설을 방치해왔는지 그리고 방어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공격을 통해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마치 푸틴이 이 정유 공장들이 러시아 군대와 민간, 해외 고객에게 공급할 휘발유와 디젤, 기타 정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우크라이나는 이 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 리아잔 정유 공장을 상대로 한 반복 공격은 사실상 상징적인 메시지에 가깝다. 12월 6일 키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리아잔 설비에 또 한 번 직접 타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합참은 이번 공격에서 직접 명중과 그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으며 피해 규모는 아직 평가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여러 차례 동일 목표가 얻어맞을수록 러시아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해도 정제 능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은 정유 공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항만 인프라와 석유 저장 시설 역시 중요한 표적이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에만 흑해 연안 석유 인프라를 향한 공격이 4차례나 기록됐다. 그 가운데 한 번은 러시아 전체 에너지 수출 구조를 뒤흔드는 사건이 됐다. 11월 14일 로이터는 흑해 최대 항만 가운데 하나인 노보로시스크가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석유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 항만은 하루 220만 배럴, 전 세계 공급량의 약 2%에 달하는 석유를 선적하는 초대형 관문이다. 우크라이나가 겨냥하는 목적은 단순하다. 정유시설을 때려 러시아가 연료를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항만 시설과 저장 시설을 불태워 이미 생산된 석유와 연료를 외국에 팔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바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구조적으로 끊어버리려는 전략이다. 키우포스트는 12월 7일 러시아 전략가 글렌 하워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노보로시스크 공격이 해군 역사에서 하나의 선례가 될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보로시스크 공격이 단지 항만을 타격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운용해온 이른바 암흑선단, 그림자선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각종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적과 소유 구조가 복잡한 유조선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이 네트워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하워드는 러시아가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말한다. 첫째,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계속 지켜보는 것. 둘째, 전함과 군함을 항만 밖으로 끌어내어 유조선을 호위하는 것. 그러나 두 번째 선택을 할 경우 러시아 군함은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정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을 택하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손해가 불가피한 양자택일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을 상대로 한 공격처럼 항만과 그림자 선단에 대한 타격도 장기적으로 지속한다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구조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노보로시스크가 마비된다면 흑해를 통한 주요 수출 루트가 사실상 마감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석유 수출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가 국제시장에서 협상력을 잃고 정치적 지렛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항만에서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 내륙의 저장 시설 역시 예외 없이 표적이다. 12월 7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오넴 지역의 한 석유 저장 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해 최소 2개의 대형 연료 탱크를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 탱크들은 완전히 불에 타 잿더미가 된 상태였다.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비축해둔 연료까지 한 번에 날아가는 상황은 러시아 입장에서 치명적이다. 가동이 중단되었거나 절반밖에 돌아가지 않는 정유 공장으로는 잃어버린 비축분을 빠르게 채워 넣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네트워크 전체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분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이 낳는 결과는 권위주의 지도자가 자기 국민에게 우리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연료 부족이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러시아는 현재 국내 연료의 약 20%가 부족한 상태에 직면해 있고 연말까지 휘발유 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황이다. 하루 정제 능력은 약 50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추가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이야기는 모스크바 타임스의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이 매체는 9월 기사에서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디젤 연료의 해외 판매도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최소한 2025년 말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타격이 급증했음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2026년에도 수출 제한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외화를 덜 번다는 뜻만이 아니다. 곳곳에서 연료 부족을 체감하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이 자기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현실을 매일 상기시키는 효과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연료 부족 상황은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10월 키우 인디펜던트는 크림반도와 첼랴빈스크, 튜멘, 스베르들롭스크 등 최소 4개의 러시아 지역에서 휘발유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한 대당 살 수 있는 휘발유 양이 30리터로 제한되었고 어떤 주유소는 아예 연료가 바닥나 영업을 중단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연료를 통이나 용기에 담아가는 행위를 금지하며 차량 연료 주입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상 차에 넣을 만큼만 조금씩 나눠줄 테니 버티고만 있어라 라는 신호와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러시아 내 일부 연구기관은 다른 해석을 내놓으려 애쓴다. 유럽 분석 전략센터 CAC는 전화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료 부족의 상당 부분은 우크라이나 공격보다는 국내 관광 증가로 인한 수요 폭증 탓이라고 주장한다. CAC는 러시아 전역에서 1,6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고 그 가운데 운전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58명이라고 밝혔다. 표본 자체는 러시아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크지 않지만 연료 부족이 심하다고 보도된 크림과 일부 지역을 포함해 조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CAC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가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주유소에서 원하는 등급의 연료를 구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0%, 즉 전체 응답자의 약 4%만이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어디에서도 연료를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근거로 CAC는 연료 부족은 지역적으로 제한적이며 상당 부분은 관광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탓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시 말해 전국적인 대란은 아니고 언론이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눈에 띈다. 바로 크림과 세바스토폴이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크림과 세바스토폴의 상황은 다른 곳과 전혀 달랐다. 이 지역에서 응답자의 70%가 한 번 이상 주유소에서 빈 펌프를 마주했으며 26%는 이런 상황을 5번 이상 겪었다고 답했다. 더 심각한 것은 연료 부족을 겪은 사람 가운데 거의 절반이 그날 하루 동안은 어디에서도 휘발유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한 점이다. 크림은 러시아가 2014년 일방적으로 병합한 뒤 흑해 전략 거점이자 흑해 함대의 사실상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우크라이나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위한 발진 기지이자 점령지 통제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그런 크림에서 연료 부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앞서 CAC가 주장한 관광 수요 탓이라는 설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저소득층일수록 연료 부족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조사 결과도 의미심장하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저소득층과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응답자들이 45분 이상 긴 줄을 서서 주유를 기다릴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전했다. 이는 푸틴 정권이 연료 공급에서조차 어느 계층의 불만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싶은지 보여준다. 한마디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상위 계층과 대도시 거주자들에게 먼저 연료를 돌리고 지방과 저소득층에게는 부족분을 떠넘기는 구조다. 불만이 있어도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계층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연료 부족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만큼은 분명하다. 러시아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푸틴은 대외적으로는 문제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려 한다. 12월 5일 푸틴은 인도 측에 러시아는 인도에 끊김없이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정작 자국 내에서는 휘발유 수출 금지와 디젤 수출 제한이 이어지고 있고 정유시설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잇따라 마비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푸틴이 왜 이런 모순적인 발언을 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가 국제시장에서 여전히 신뢰 가능한 공급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인도 같은 주요 고객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발언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푸틴 자신이 믿고 있는 전쟁 경제 모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제 시선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자. 러시아의 석유 제품 처리 능력이 25% 감소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산업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푸틴이 구축해온 전쟁 경제의 심장부가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 타격은 러시아의 대표 에너지 기업 한 곳, 한 항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로스네프트 사례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예일 뿐이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로스네프트는 2025년 첫 9개월 동안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2024년 같은 기간 동안 이 회사는 119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2025년 같은 기간에는 36억 달러에 그쳤다. 매출 역시 같은 기간 18% 하락했다. 피스랩과 같은 연구기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 전체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식 통계상 러시아 국내 총생산은 전쟁 전보다 약간 줄어든 수준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과 루블 가치 왜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경제 규모는 최소 5% 이상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전쟁 특수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크렘린의 선전과는 정반대의 그림이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과 항만, 저장 기지를 향해 보낸 수백 차례의 드론과 미사일은 단지 철 구조물과 탱크를 부숴놓은 것이 아니라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구조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 러시아의 재정 구조 문제가 다시 떠오른다. 푸틴이 석유와 가스에서 나오는 모든 돈을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쏟아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전쟁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다 해도 에너지 기업들은 생산과 설비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써야 하고 수십만 명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러시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석유와 가스 기업의 매출과 수익에 세금을 물려 그 돈으로 전쟁과 국가 운영을 동시에 떠안는 것뿐이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러시아의 석유가스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벌어들인 국가 수입은 약 1,030억 달러 수준이다. 언뜻 보면 여전히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나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96억 달러가 줄어든 수치다. 이 차이, 바로 이 300억 달러에 가까운 구멍이 푸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러시아 재정 시스템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에너지 기업들이 해외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위에 국가 예산이 올라앉아 있다. 이 수익에 대한 각종 세금이 크렘린의 금고로 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군대, 공공부문, 연금, 사회복지, 지방 예산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과 항만 마비, 그림자 선단 타격 때문에 기업들이 팔 수 있는 석유와 연료, 가스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 팔지 못한 만큼 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어든 만큼 세금도 줄어든다. 2025년 11월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판매에서 거둬들인 세수는 약 68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이 역시 단독으로 보면 큰 돈처럼 보이지만 2024년 11월과 비교하면 34%나 감소한 수치다.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목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정유 공장이 멈춰설수록 항만이 마비될수록 저장 탱크가 불타오를수록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수익은 줄어들고 크렘린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말라간다. 결국 푸틴은 예산 편성에서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누구에게서 먼저 빼앗을 것인가? 전쟁이냐 아니면 국민이냐. 전쟁 비용을 줄이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력은 약해진다.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포탄, 장갑차, 탄약, 병참 시스템,
어디 하나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반대로 민간 예산을 줄이면 사회 불만이 폭발할 위험이 커진다. 연금 동결이나 삭감, 공무원 임금 체불, 지방 예산 축소, 공공 인프라 투자 중단은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계층의 삶을 더 깊은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다. 피스랩이라는 분쟁 연구 컨소시엄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러시아의 공식 국내 총생산 통계가 인플레이션과 환율 왜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전쟁 이전보다 경제 규모가 약 5% 이상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 연구진은 러시아 정부가 마치 전쟁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이른바 군사 케인즈주의 모델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쟁 특수로 일부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인력과 자본이 생산적인 민간 부문에서 군수 산업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피스랩의 연구자 루크 쿠퍼는 러시아는 이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푸틴의 전쟁과 국민의 삶 가운데 어느 쪽을 더 희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한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선택은 더 냉혹해진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석유 인프라 공격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은 회복되기보다는 조금씩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곧 세수 감소, 예산 압박, 복지 축소, 사회 불만, 그리고 정치적 불안이라는 도미노가 이어진다. 영국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사이먼 티즈홀은 최근 글에서 푸틴이 최근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안을 거부한 것은 전략적인 오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가 결국 푸틴의 몰락을 재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 국민이 이처럼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전쟁을 언제까지 견딜 것인가? 자신의 국민을 학살하는 독재자, 살리스버리 독극물 공격을 지시한 인물,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소한 전범이자 모든 평화적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유럽과의 전면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 남자를 러시아인들은 얼마나 더 용인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우크라이나가 기대하는 답은 분명하다.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항만, 저장 기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날릴 때마다 러시아 국내의 연료 부족은 심해지고 에너지 수입은 줄어들며 푸틴은 점점 더 약한 지도자로 보이게 된다. 러시아 역사에서 강한 지도자에 대한 집착은 오랜 전통이다. 잔혹하더라도 강력한 차르는 용서할 수 있지만 약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는 끝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경제 지표의 악화와 연료 부족, 기업 수익의 감소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푸틴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미 일부 전선에서는 그 균열이 군 내부의 불만과 반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 초기 푸틴은 러시아 내부 반대 세력을 추방하고 투옥하고 심지어 암살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반전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과 언론인을 주된 위협으로 보고 그들을 제거하면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유럽 언론과 러시아 독립 매체들이 지적했듯이 정작 푸틴이 제대로 보지 못한 위협은 훨씬 더 은밀한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2024년 봄 노바야 가제타의 전 기자 안나 블라크웰은 한 기사에서 푸틴이 러시아 내부에서 싹트고 있는 진짜 저항 운동을 과소평가했다고 분석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 곳곳에서 소규모 파괴 공작과 정보 수집 활동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징 행동이었다. 반전 인사들은 녹색 리본을 팔에 두르고 온라인 채널에서 서로 연락하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나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공동체들은 서로 연결되고 조직화되기 시작했고 일부는 실제 물리적 파괴 공작과 정보전의 전위대로 변모했다. 온라인 토론방은 단순한 수다 공간에서 벗어나 점령지의 철도와 송유관, 군수 창고 위치를 공유하고 러시아군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비밀 인쇄소이자 지하 정보 본부로 바뀌어갔다.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고 시간이 흐르자 우리는 지금 그 결실을 보고 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파괴 공작들은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전선 공격과는 별도의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것은 러시아의 최신 공습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 그리고 평화 협상을 둘러싼 외교전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그림자 군대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고 있다. 멜리토폴에서 폭발한 차량, 로안스크에서 2대의 군용 차량 아래에 설치된 폭발물,
쿠르스크에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실어 나르던 운송 차량을 날려버린 폭발, 바시키르와 볼로그다 지역의 군 관련 통신탑과 철도 설비를 잇따라 불태운 방화 공작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떨어진 단일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